자, 11페이지 직권주의, 당사주의 구별. 탄핵주의 내에서 얘기죠. 탄핵주의 내에서 소송의 주도권을 법관한테 줄 것이냐 아니면 분자의 당사자인 검사, 피고한테 줄 것이냐에 따른 구별입니다. 근데 직권주의는요, 직업 판사가 유죄 무죄를 판단합니다. 직업 판사가 이 직업 판사라는 개념이 뭐냐 합니까? 유럽 쪽의 그 직업 제도를 생각하시면 돼요. 유럽의 직업은 이게 상속이 되죠. 세습이 되죠. 아버지가 어부면 아들도 어부, 손자도 어부, 그지? 그게 바로 기독교 세계관이거든. 하느님이 니들은 뭐 해가지고 먹고 살아라고 정해줬다 이거야. 그걸 이제 소명이라죠. 소명. 하늘이 네가 뭘 하도록 정해줬다. 그래서 아버지가 뭐 돼지 쳤으면 아들도 돼지 치고 손자도 돼지 치고, 그지? 이것만 나오면 요즘은 이제 뭐 하는지 모르겠다. 슈바인슈타이거라고 축구 선수 슈바인슈타이거 아나? 걔 집안의 직업은 뭐였을까? 그 슈바인슈타이거가 처음에 뭔 말인지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냥 그 글자만 알겠는데 독일어를 공부하면 슈바인이에요. 슈바인이 이게 돼지야, 돼지. 슈타이거가 있는데 슈타이거 이게 올라가다 이거야. 슈타이거 돼지 올랐다는 거야. 돼지 머리를 말해요. 슈바인슈타이거가. 그다음에 뭐 여기도 나오지만 피셔 이런 사람, 디스카우 피셔라고 유명한 그 테너가 있었는데 테너가 피셔 이런 사람. 직업이 뭘까? 어부겠지. 피셔니까, 그지? 그다음에 또 유명한 슈나이더, 슈나이더 이런 사람 뭘까? 슈나이더. 독일어 공부 슈나이더가 자르다야. 재단사야. 양복 재단사. 슈나이더. 그 다음에 리히터라는 말도 많은데 리히터, 이게 바로 판사입니다. 이름이 판사. 리히터 이름이 판사야. 그래서 아버지가 판사, 할아버지도 판사, 손자도 판사. 그러면 밥 먹다 무슨 얘기하겠어? 3대가 모여서 밥 먹었으면 계속 재판 얘기하고 법 얘기하겠지. 그래서 이 직업 판사는 모태 판사야. 엄마 뱃속에서도 판사였어. 그리고 판결 묻었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직관이 있죠. 직업적 직관, 그다음에 뭐 집안의 영향에 따라서 재판의 기술을 타고나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그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신속하고 능률적입니다. 대신 피고인이 할 말을 다 못하겠죠. 판사가 알아서 해버리니까, 그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요. 바로 이제 독일이 이런 직권주의를 취합니다. 그 다음에 당사주의는 배심원이 유죄 무죄를 판단해요. 배심원은 타고나면서 재판관이 아니죠. 임시적으로 일반 시민들이 어떤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의 판단관으로 들어오는 거죠. 임시적으로. 몇 사람이 들어왔느냐. 영국 서구 유럽은 기독교 문화권이고요. 기독교 가톨릭 문화권이고, 플러스 그 기반이 되는 게 그리스 로마 신화죠. 그리스 로마 문명. 이 두 문명이 합해져서 만들어진 게 유럽 문명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그리스 유럽이 항상 12진법을 따른다 그랬잖아. 12진법. 그래서 제우스 신 있고 12신이 나오고, 그지? 12신이 나오고. 그래서 배심원이 바로 12명입니다. 12명. 12법에 따랐기 때문에 12명의 배심원이 유죄 무죄를 판단해요. 그리고 이 배심원이 유죄 무죄 판단을 한 이유가 뭐냐 하니까, 바로 여기는 민주주의 원리가 들어온 거죠. 민주주의 원리가.
직업 판사가 했던 거는 이제 관료가 하기 때문에 나라의 관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관료주의의 형태가 강하다면 요거는 민주주의 형태가 강해요. 민주주의. 배심원이 일반 시민이 재판을 한 거니까. 직업 판사 있긴 있는데 직업 판사는 재판 진행만 담당할 뿐 유죄 무죄 판단은 배심원이 해요. 그래서 피고인이 충분히 방어를 합니다. 배심원을 설득하기 위해서 충분히 방어를 하고 느리고 매우 비능률적입니다. 시간과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배심 재판을 한번 하면. 자, 그래서 요 당사자주의에서는 배심 재판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요 배심 재판의 시간과 돈이 너무너무 들기 때문에 이걸 회피하는 제도를 창안했어요. 당사자주의에서는. 그래서 처음부터 모든 사건을 다 배심으로 한다 그러면 배심원 12명인데 배심원 먹여 살려야 되지, 돈 줘야 되지, 피고인이나 변호사하고 이렇게 또 돈 주고 받고 거래하는지 그 감세해야 되지.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깨지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배심 재판의 비용 때문에 검사와 피고인이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을 인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인정해요. 형사 소송이면서도 당사자주의에서는 당사자 처분권주의를 인정합니다. 요 그림은 강의 노트 7페이지 있어. 여기 지금 걸려서 잘 안 보이는데. 그게 바로 어레인먼트 플리 바게닝 제도라는 겁니다. 어레인먼트 플리 바게닝. 이게 뭐냐 하니까 요 봐. 12명의 배심원이 있잖아요. 2, 4, 6, 8, 10, 12. 이제 막 설득하는 거죠. 이건 옛날 영화인데 1급 살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1급 살인. 이게 뭐냐니까 요 이제 죄수가 교도관을 살인을 합니다. 죽이는데 우리나라 같으면 고의 살인 있고 그다음에 뭐 폭행치사가 있고 그다음에 뭐 과실치사가 있고 이렇게 나눠지면 얘네들은 고의 살인을 1급 살인, 요거 폭행치사를 2급 살인, 뭐 과실을 3급 살인 이렇게 나눠놨어요. 1급 살인이면 사형이 가능해요. 폭행치사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무기징역은 안 되는구나. 면인사증에 한 30년 정도 되겠고 과실치사는 뭐 10년 이하 정도 그렇게 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검사가 얘네를 기소하면서 바로 그 배심 재판을 붙이잖아요. 그래서 그 어레인먼트라는 게 뭐냐니까 판사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부터 배심 재판을 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고 피고인하고 반드시 변호사가 따라붙죠. 변호인하고 이렇게 3자 대면을 합니다. 3자 대면. 3자 대면부터 해요. 그리고 검사가 판사한테 이제 소장을 내죠. 공소장을 냅니다. 재판 청구서를. 그래서 이놈을 무슨 죄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기소를 합니다. 기소를 하면 판사가 이 공소장을 읽고 판사가 피고인한테 물어봐요. 검사가 이런 사실로 기소했는데 이 기소 사실을 네가 저 교도관을 죽였다는 기소 사실을 인정하나 안 하나, 인정하나 부정하나 이걸 물어봐요. 인정하나 부정하나. 인정을 하면 자백한 거죠. 내가 죽인 건 맞다. 자백하면 배심 재판을 안 합니다. 그냥 형량 선고 절차로 넘어가요. 그걸 양형 절차로 그러는데 양을 정하는 절차로 넘어갑니다. 부정했을 때 배심 재판을 넘어가죠. 그러면 막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깨져요. 이 배심원 12명을 선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같으면 한 100명, 200명한테 배심원으로 와라고 통지를 보내는데 미국 같은 몇만 명한테 보내요. 그만큼 출석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지? 그래서 한 뭐 몇천 명 정도 나오면 몇만 명한테 보내서 몇천 명이 나오겠지. 나오면 그 중에서 추려가지고 12명을 선발한단 말이야. 그 과정부터가 돈이 깨지는 거죠. 그리고 12사람 이 재판이 금방 끝나면 좋은데 몇 달은 걸릴 거 아니야, 그지? 몇 달 동안 이 사람들 월급 줘야지, 생활비 줘야지, 감세해야지. 그래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깨집니다. 그래서 이런 절차, 이런 자체를 줄여서 기소사실 인정 부정을 줄여서 기소사실 인부 절차라 그래요. 기소사실 인부 절차. 영어로는 어레인먼트로 그러고 이때 피고인하고 검사가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어요. 거래를.
그걸 답변 거래라 그러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플리 바게닝입니다. 플리 바게닝, 답변할 때의 거래. 그래서 검사가 이렇게 제안해요. 우리 배심 재판 하려면 시간도 깨지고 할 거니까 네가 얘를 죽였다로 자백해라. 자백하면 내가 요 2급 살해를 기소해 줄게. 그러면 너는 사형은 안 당할 수 있지 않느냐. 2급 살해 기소해 줄게. 만약에 네 자백 안 하면 내가 1급 살해 기소해서 너 사형 차하게 만들 거야. 배심원 설득해가지고. 그렇게 협박한단 말이야. 그리고 거꾸로 피고인도 자기가 방어할 자신이 없으면, 그리고 변호사 살 자신이 없으면 검사한테 제안하는 거죠. 내가 자백할 테니까 형이 싸게 나오는 걸로, 낮게 나오는 걸로 기소해 주라. 그렇게 서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답변 거래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타협하고 서로 협의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중요한 고의 살인은 사실을 법적으로 숨길 수 있죠. 숨기고 이걸로 자백하고 끝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검사도 얘를 끝까지 고의살인으로 처벌하려고 하지 않고 중간적으로 타협하고 말 수 있죠. 소송물을 처분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게 도입이 돼야 된다라는 논의가 많아요. 플리 바게닝 제도 도입하자 그러는 게 많은데 이게 어디서 크게 문제가 됐냐 하니까 지금 장시호 사건이 있죠. 장시호. 누굴지 알지? 모르나? 최순실이 조카. 정확한 혐의치가 하도 복잡해가지고 사건이 구속이 되고 적극적으로 특검이 협조했죠. 그죠? 협조하는 바람에 구속도 뭐 끝나고 재구속을 안 했고 석방해줬고 그지? 했는데 검사가 징역 뭐 1년의 집행유예를 요구하는 이런 구형을 했어요. 형을 얘가 수사에 적극 협조했기 때문에 형을 적게 때리라는 걸 요구했는데 특검의 요구 이상에 검사의 기소 이상으로 때려버려서 처벌해 버렸어요. 지금 만약에 우리나라에도 이런 플리 바게닝 제도 도입됐으면 검사가 아예 기소를 안 할 수도 있었죠. 그죠? 안 할 수도. 검사가 기소를 참 이 사건 안 할 수도 있었는데 사건의 그 실체 규명을 해서 기소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소하고 이제 형을 집행유예를 해달라고 낮게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실형을 때려가지고 한가리는 그런 소문이 있었죠. 야, 니들 협조하면 오히려 더 터진다. 이걸 경고하기 위해서 판사가 한 게 아니냐라는 그런 뭐 낭설도 있었는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겠죠. 그래서 뭐 여기서 봐야 될 게 바로 요거단 말이야. 이거 방사주의 소송에서는 형사소송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진 권리를 자기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이거는 영국, 미국의 순수한 당사주의만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당사 청구주의 인정 안 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 당사 청구주의까지 인정하면 형사소송이 민사소송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저 앞에 내가 공법, 사법 얘기할 때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법이기 때문에 당사 청구주의 인정 안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영국, 미국의 얘기일 뿐입니다. 배심 재판이 이루어지는 나라에서만 가능한 얘기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직권주의, 당사주의 책을 볼까요? 직권주의는 역시 최근에는 문제가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념들 쭉 보면 되겠는데 의회 소송의 주도권을 법원에게 인정하는 주의다. 직권 탐구주의하고 직권 심리한다. 장단점 직업 판사가 재판하는 게 전제라 그랬죠, 그지? 그렇기 때문에 빠르고 능률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게 장점이고요. 뭐 문제가 설자된다 이런 건 잘 안 나와요. 재판의 신속과 능률을 도모할 수 있고 뭐 등등등. 근데 문제가 판사가 지멋대로 해버릴 수 있죠. 그래서 독단을 흘러갈 염려가 있고 피고인이 방어를 충분히 못할 염려가 있다. 자, 그 다음에 뒤넘겨서 당사주의. 당사자가 추행한다. 당사 수행한다는 거죠. 수행한다. 당사자가 증인 신문하고 증거물을 수집하고 한다. 그 다음에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인정이 됩니다. 그거는 별표 하나 해놓으세요. 당사자 처분권주의가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참고의 레이먼트와 바로 플리 바게닝 설명이 있죠. 이거를 우리나라에 도입하자 그럽니다. 근데 아직까지 도입을 안 하고 있어요. 인정 안 합니다. 당사의 장단점인데 장점이 당사자의 유체 절차 진행되므로 법원은 순수한 제3자 입장에서 공정한 재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근데 단점이 뭐냐면 바로 티귿입니다. 티귿의 별표는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티귿의 별표 하나. 소송물에 대한 당사자 청구를 인정할 때는 국가행복 행사가 당사자 간의 타협이나 거래의 대상이 될 위험이 있다. 이게 법적으로 허용했다고요. 서로 거래할 수 있도록. 그게 바로 플리 바게닝이 그랬죠. 자, 그런 게 있고. 그러면 우리 형사소송법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게 13페이지 있죠. 현행 형사법상의 소송구조. 영국, 미국은 배심 재판을 전제로 하니까 순수한 당사주의 소송구조로 소송구조를 띈다 그랬죠. 그다음 독일은 직권주의 띄고요. 그래서 직권주의는 대륙법계 독일 쪽의 구조고 당사주의는 해양법계 영미 쪽의 구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디야? 대륙법계야 해양법계야? 법계로 치면 대륙법계인데 지형적으로는 반도지 반도. 반도니까 대륙이기도 하고도 태양이기도 하고 이런 지정학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게 그대로 적용이 돼요. 대한민국이 그 전에 일본의 식민지였죠. 일본에 그죠? 일본제 식민지였고 이 식민지 조선에 있었는데 이 일본이 일찍 개항을 하죠. 일찍 세계와 문물을 맺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하고 청나라는 폐쇄해가지고 외국과의 그를 단절하다가 개항을 해가지고 전 세계에 유럽 쪽에 많은 유학생을 보내요. 그쪽 제도를 배워온다고 배워가지고 번역을 해왔죠. 번역을 해서 썼고 그래서 우리가 어릴 때 계속 일본어를 공부하라고 많이 압박을 받았어요. 왜냐하니까 우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일제시대 때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어린 시절을 보냈던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세계가 이렇게 빨리 발전할지 인터넷이 발전할지 몰랐던 거지. 그래서 세계의 그 위인전 역사서 소설 같은 거 전부 다 일본 사람이 와서 번역하고요. 우리나라 사람은 직접 그쪽 나라 러시아 말, 스페인 말 이런 말 그리스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까 일본 말을 공부해서 일본에 번역해 놓은 것을 그대로 다시 번역하면 됐었어요. 그래서 일본어를 공부를 많이 하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필요 없죠. 일본어 필요 없고 바로 이제 직접 번역이 돼 버리잖아. 그래서 그 일본어를 이제 패싱하고 가버리니까 일본이 조금 우리를 그러면서 옛날에 얕봤는데 자기하고 대등하게 되니까 이제 혐한이 커지기 시작한 거고. 근데 일본이 전 세계의 이 정치 체제를 연구를 쭉 해보니까 독일 정치 체제하고 영국, 미국 정치 체제가 있는데 이거를 일본의 예전에 근대화하려고 그랬던 거죠. 개항하려서 근대화하려고 보니까 영국, 미국은 너무 가버려서 자기하고 안 맞아. 민주주의가 너무 가버렸다고. 개인주의고. 그리고 독일이 이때가 그 황제 체제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천황제를 유지해야 되니까 자기네들의 정치 체제하고 매우 유사했어요. 독일 이 정치 구조가. 그래서 독일 제도를 대폭 뺏겨옵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메이지 유신. 독일의 비스마르크 그 개헌 규정을 번역에다 갖다 쓴 게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유신. 그걸 우리나라 갖다가 다시 식민지에서 이식시킨 게 뭐였지? 바로 갑오개혁이었잖아. 갑오개혁. 그래서 일본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과가 독일어과인데 하여튼 독일 제도를 그대로 심었고 그걸 식민지조선에 그대로 심었습니다. 그래서 범죄를 처벌하는 형사 구조가 직권주의에서부터 출발된 거죠. 그래서 일제 시대 하에 뒤에 그림이 나오는데 독립군을 처벌하는 투사들을 처벌하는 게 직권주의 구조화에서 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이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다가 미국한테 폭탄 몇 개야? 핵폭탄 3개 맞았나? 3개 맞고 항복했죠, 그죠? 그래서 미국의 메가드가 일본에 들어와서 군정을 실시합니다. 군정 꽤나 오래 받죠. 근데 우리나라도 한 2년 받잖아. 조선에 대한민국으로 해방되고 나서. 그래서 이때 미국 제도가 대폭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당사주의 구조가 대폭 들어요. 그래서 둘 다 섞였습니다. 직권주의와 당사주의가 섞였어요. 이게 우리 형사법에 갖는 특색이자 문제점입니다.
서로 성격이 180도 다른 거예요. 직권주의하고 당사주의하고 다른 게 강제로 섞여가지고 이게 어디 거냐라는 것을 가리는 것이 옛날에 시험 많이 나오는데 이제는 뭐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많은 논쟁이 붙어 있는데 그 견해의 대립이라는 말이 그 얘기죠. 우리 형사법 구조가 직권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지 당사주의를 기반하고 있는지 논쟁이 됐고 이 논쟁은 계속되는 논쟁입니다. 그래서 검찰, 경찰하고 다수 학자들은 직권주의가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고요. 법원하고 헌법재판소는 당사주의가 기본 구조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서로 이론을 내세워요. 뭐 문제와는 거의 안 되는데 왜 그런 것을 내세울까? 속뜻이 있습니다. 속뜻들이 검찰하고 경찰이 우리 형사법 구조가 직권주의다 그러면 소송을 법원 직권으로 해야 됩니다. 법원이 주도적으로 해야 되고 검찰, 경찰은 그냥 뒷받침하면 되는 거죠. 그런 속뜻이 있어요. 자기 일거리가 줄어들어요. 그다음에 반대로 헌재가 우리 형사법 구조가 당사주의라고 하는 말은 소송 주도를 누가 하라는 거야? 검사 니들이 해라. 우리는 제3자 입장 떨어져 있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자기 일거리를 줄이려고 하는 속뜻들이 있어요. 그래서 헌재 태도 정도는 혹 모릅니다. 오래전에 나왔으니까 별표 하나 해놓고요. 굉장히 많은 걸 요약했는데 우리 헌재는 기본적으로 당사주의 소송구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결론을 알아두세요. 당사주의 소송구를 취하고 있다. 헌재가. 그 다음에 현행법상 양주의 조화라는 게 쭉 나오는데 뭐 문제가 안 되니까 가볍게 보겠는데요. 직권주의 요소하고 당사주의 요소 가리는 것은 되게 쉽습니다. 법원 법관이 하는 게 직권주의 요소고요. 검사 피고인이 하는 것이 당사주의 요소인데 초보 단계에서는 이 말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를 몰라서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읽어봐도 잘 모르니까 뭐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뒤에 가서 공부하면 자연스럽게 알게 돼요. 자연스럽게 뒤에 형사법 제도를 공부하면. 그래서 법원 법관이 하면서도 법원 법관인 건 다 직권조소인데 법원 법관이 하면서도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것은 요거는 당사주의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제 바로 이제 직권주의 이 소송 구조가 바로 사진에 나오죠. 1910년도 일제시대 법정 풍경인데 조선시대 재판은 아까 그 구한말고 받고 그때부터가 이제 탄핵주의인 거죠. 탄핵주의고 쭉 앉아 있는데 뭐 공통된 특징들이 있긴 있네요. 그죠? 코스튬들이 있네. 그럼 똑같이 양복 이렇게 넥타이가 이 사람은 넥타이 맸나? 그러네. 두 사람이 넥타이 있고. 그런 특색이 있네. 넥타이 맨 것 같기도 하고 맨 것 같기도 하고. 이 세 사람이 지금 판사라는 거죠. 판사. 그다음에 요쪽에 사람이 검사라는 거고. 그래서 검사가 판사하고 동결이 같이 있어요. 이게 직권주의 특색입니다. 검사하고 법관이 협의해서 범죄를 처벌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여기 석이고요. 여기 법정 경이겠고 옛날에는 뭐라고 불렀더라? 지금 법정 경이었는데 여기가 이제 그 변호사 역할을 했겠죠. 변호인이겠죠. 변호인이겠죠. 그래서 직권주의입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영화 세트인데 의뢰인에서 나온 구조인데 이게 법정은 아까 그 세월호 사건 같이 이렇게 딱 단면적으로 돼 있어요. 이거는 세트를 위해서 이렇게 입체적으로 만들었는데 법대로 안 만들어놨습니다. 배심 재판인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배심원 구조가 12명으로 안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동양에서 좋아하는 숫자는 뭐야? 동양에서 가장 좋아하는 숫자가 뭐지? 서구는 12진법에 따르니까 12가 기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12. 10진법을 잘 안 따르고 우리나라 동양은 9가 가장 선호하는 숫자예요. 그 선호도를 따지면 3이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3에서 또 3, 3에서 3배니까 9잖아. 9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야. 그래서 왕이 구룡포를 입잖아. 용이 9마리 그려져 있는 구룡포. 그래서 9명이 기본입니다. 9명이 기본이고 배심 예비가 있고 해서 여기도 한 12명 정도 될 거예요. 둘, 넷, 여섯, 여덟, 10명밖에 안 되네. 9명 플러스 예비 한 사람 10명.
여기까지는 맞아요. 근데 여기 저 법에 안 돼 있는 거예요. 영화 세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참 이게 배심 재판이 되려면 우리나라는 합의부 재판이고 우리나라 배심 재판은 본격적인 배심 재판이 아닙니다. 연습이에요, 연습. 아직까지 배심 재판이 본적으로 도입돼 있긴 하지만 그래서 합의부 사건에 대해서만 배심 재판에 가는데 합의부 재판이라는 게 법관이 3명인 경우입니다. 법관이 3명이 법관이 합의하도록 돼 있는데 판사 혼자 나와 있죠. 이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영화의 미스입니다. 법을 몰라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검사 피고인이 서로 마주 보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근데 판사를 보도록 돼 있잖아. 이게 오릅니다. 그 다음에 이 증인석이 배심원하고 마주 보는 건 법대로 맞는데 지금 삐딱하게 보고 있죠. 배심원이 증인을 잘 보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증인석이고 왼쪽이 검사석, 여기 피고인 변호인석이에요. 위치는 대충 맞는데 디테일한 게 좀 틀려. 잘못됐어. 이게 당사주의 법정 구조입니다. 그래서 직권적 요소로 고려라, 뭐 당사주의 요소로 고려라라고 하는 것들이 옛날 문제가 됐는데 지금 문제가 안 되고 그냥 흐름만 보시면 되고 나중에 뒤에 가서 설명할 거예요. 서로 이제 비교하도록 이렇게 됐는데 하나 해볼까? 직권적 요소는 동그라미로 직권에 의한 증거조사고요. 뒤에 넘겨서 당사주의 요소는 신청한 증거조사예요. 신청, 당사자 신청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2번씩 비교해볼까? 2번 피고인 신문 제도는 직권적 요소이고요. 피고인 신문 방식은 뒤에 넘기면 당사자 요소입니다. 피고인을 피고인석에 세워서 신문하는 건 직권주의에서만 가능하다고요. 아까처럼 요 그림처럼 이렇게 피고인을 피고인석에 세워놓고 신문하는 거는 직권주의단 말이야. 당사주의에서는 피고인을 피고인석에 세워놓지 않고 증인석에 옮겨놓고 신문합니다. 그게 당사주의예요. 그렇게 달라. 근데 우리나라가 피고인 신문 제도를 그대로 두고 있는 거는 아직 직권주의 요소를 취하고 있지만 피고인 신문 방식에 이제 당사주의 요소가 도입됐는데 직권주의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누가 할까요? 누가 주도할까? 바로 앞에 있는 법관이 하겠지, 그지? 검사가 하면 가만히 있어봐. 변호인도 가만히 있어봐. 내가 할게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지? 주도한다고. 근데 우리나라가 도입을 하면서 검사가 이쪽 밑으로 내려왔죠. 내려와서 피고인을 신문하는데 피고인을 증인석에 세웁니다. 이제는 증인석에 세우고 검사가 먼저 신문하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해요. 그런 방식은 당사 요소가 이제 도입됐다는 거지. 그 다음에 공소장 변경 요구 있죠.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는 당사주 요소입니다. 공소장은 검사가 재판 청구서라 그랬잖아요, 그지? 그래서 강간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검사가 폭행만으로 기소하면 폭행만 판사가 재판해야 된다 그랬지, 그지? 무슨 원리 때문에? 불고불리 원칙 때문에, 그지? 그래서 폭행으로 재판하다가 강간으로 바꾸려면 뭘 해야 된다고? 공소장을 변경해야 된다. 공소장 변경. 이건 왜 공소장 변경 제도를 뒀냐 하면 그 배심 재판 때문에 그래요. 배심 재판 때문에. 배심 재판은 일반 시민들이 재판관으로 나오는 거잖아. 그럴 때에 검사가 이놈을 폭행으로 처벌해 주세요 또는 강간으로 처벌해 주세요라고 요구해야지만 그에 따라 배심원이 재판해요. 근데 직업 판사가 재판하는 직권주의에서는 그 사건을 프로 판사가 그 모태 판사로 그랬잖아. 뱃속에서부터 판사였던 사람이 이 사건이 폭행인지 강간인지 서류들 보고 증인 신문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알게 되겠지, 그지? 그래서 공소장 변경 안 하고 옆에 있는 검사 보고 물어보고 바로 하면 돼요. 그래서 공소장 변경 제도는 직권주의는 없습니다. 없고 당사주의에서만 공소장 변경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공소장 변경 제도를 두고 있으면서 공소장을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니까 내가 처음에 그림밭 보여줬다시피 고영웅이를 폭행죄로 기소를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강간이었단 말이야. 강간죄로 바꾸는데 폭행죄로 공소 제기했다가 강간죄로 바꾸면 고영웅이가 굉장히 당황스럽겠지. 응? 자기는 강간했다는 말은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왔는데 보니까 강간으로 처벌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또 방어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결국
이 심판을 하는 배심원한테 심판 대상이 뭔가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의미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피고는 고용의한테 네가 폭행으로만 기소됐다가 강간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방어하라, 고용의한테 방어하라라고 알려주는 의미가 더 크죠. 그래서 공소장 변경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해 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네가 이걸로 재판받는지 이걸로 재판받는지 알려줘야 방어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합의를 할 수 있고 옛날 같으면 강간죄가 친고죄였어요. 그래서 합의해서 고소 취소받으면 처벌을 면할 수 있었어. 그럼 합의하려면 돈이 더 많이 또 나가야 되죠, 그죠? 합의금이 많이 나가야 되니까 그런 걸 미리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강간임을 법원 판사가 알았는데도 검사가 공소장을 이렇게 안 바꾸면 변경을 안 하면 강간죄 처벌할 수 없잖아요, 그죠? 없으니까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검사 네가 이걸 강간인 줄 알고 했나 안 했냐고 모르고 했냐고 물어보겠죠. 답답해서 이 새끼 나쁜 새끼야, 고용이 저 새끼 티브 나서 뭐 착한 척하고 뭐 개 키우고 잘 사는 줄 아는데 알고 봤더니 강간 아주 인간 쓰레기야 이 새끼 처벌해야 되겠어라고 판사가 검사한테 물어보겠죠. 네 알고 했나 모르고 했나? 모르고 했다 그러면 야 이거 강간죄로 처벌해야 되니까 이걸로 공소를 바꿔라라고 요구를 할 수 있겠죠, 판사가. 요구를 할 수 있는데 요구하는 건 판사가 하니까 이거 직권조소죠, 그죠? 직권조소인데요. 근데 이 요구에 검사가 따를 의무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건 다시 이제 당사의 조소가 되는 거죠. 검사가 공소장을 바꿔야 공소변경을 해야 공소변경이 되는 걸로 됩니다. 따를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소장 변경 요구는 직권조소이고 공소장 변경 제도 자체는 당사의 조소입니다. 뭐 그런 정도로만 보시고 나중에 가다 보면 이건 당사의 조소이고 직권조소이고 이런 설명이 나올 때 보시면 돼요. 그런 게 요점에 좀 정리가 돼 있고 또 하는데 뭐 문제화 자체는 안 되니까 그런 말 하시고 자 그다음에 제2절 형사법 지도 이념 가보죠. 지도 이념 이것도 목차 위주로 한번 보세요. 지도 이념이 3개입니다. 15페이지 2번 실체적 진실주의 하고요. 그 진짜 실체 진실이 뭐냐, 그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거고, 그 다음에 한 두세 페이지 넘기면 18페이지 적정 절차 원칙이 나옵니다. 적법 절차 원칙 또는 적정 절차 원칙이라고 그래요. 적법 절차 원칙보다 더 상위 개념이 적정 절차 원칙입니다. 범죄인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처벌해야 된다. 절차적 정의가 요즘에 많이 강조되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적법 절차 원리고, 그러면 적법 절차에 따르다 보면 재판이나 수사가 굉장히 느려지겠죠. 법대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외국 사람이 우리나라 오면 놀라는 게 뭔가 되게 빨리 된다는 게 놀라죠, 그죠? 우리나라는 빨리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근데 독일 같으면 독일 사람이 그랬나? 뭐 하나 신청하면 그거 법 절차 다 밟는다고 몇 달씩 걸린다 그러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꾸 늘어지죠. 그래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강조되고요. 그래서 아무리 빨리 해도 몇 년은 걸려요. 조현아 사건 금방 끝날 것 같은데 한 2년 3년 걸렸잖아. 간단한 사건인데 불구하고. 그래서 빨리 재판해라라는 원칙, 신속한 재판의 원칙이 강조가 되고요. 그래서 세 가지 이념이 있습니다. 실체 진실주의, 적법 절차 원리 또는 적정 절차 원리, 신속한 재판의 원리, 이 세 가지 있는데 시험으로 말하면 적법 절차 원리가 판례가 많기 때문에 출제 가능성이 높고요. 작년 2차에 나왔어요. 적법 절차 원리가.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조금 약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적용 범위 저개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죠? 출제 가능성이 높고. 적법 절차 쪽의 판례들이 출제 가능성이 조금 약해지긴 했는데 워낙 판례가 많아요. 출제할 게 많고 있기 때문에 역시 여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신속한 재판의 원리에 관한 판례들도 조심해서 보시면 이번 시험에 혹 몰라요. 그래서 일단 미리 18페이지에 적법 절차 원칙에다 별표 3개 좀 해놓으세요. 실체 진실주의는 뭐 개념 알아둬도 되겠어요. 자, 이게
근데 출발이 어디에 되어 있느냐면 가이노트 8페이지 펴놓으세요. 판서 노트 8페이지, 9페이지 있구나. 9페이지. 출발이 소송 구조론에서부터 나옵니다. 사실은. 자, 다시 형사 절차는 규문주의와 탄핵주의로 나눠지고 탄핵주의는 다시 직권주의하고 당사주의로 나눠졌잖아요. 당사주의는 대륙법계 독일에서 이루어지는 형사 절차 구조고 영미법계 해양법계인데 이게 다 경제 구조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독일은 게르만족이죠. 게르만족이 원래 뭐 하던 사람이었어요? 얘네들이 목축하던 놈이었죠. 목축하던 사람. 그러니까 막 양치고 소치고 말 기르고 이랬던 사람이었는데 게르만족이 대거 유럽으로 이동하죠. 그 이동하게 계기가 된 게 뭔지 알아요? 훈족이라는 족속이 게르만 지역으로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훈족이 말로 막 공격해요. 그래서 이 게르만족들이 말을 타고 공격당하는 건 처음 봤거든. 그래서 혼비백산합니다. 이 훈족이 어디 사람이야? 바로 몽골족이죠. 몽골족. 응? 몽골의 말갈하고 이런 게 있잖아. 우리 국사에 본 거 말갈. 요쪽 족속들이에요. 요쪽 족속. 그래서 지도를 이렇게 펴놓으면 러시아 있고 몽골하고 멀리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여기 지구 뚝 보니까 요거 사실 가까워요. 몽골하고 유럽은 매우 가까워. 말 타고 가면 얼마 안 가. 그지? 그래서 이쪽을 공격하니까 게르만족이 로마로 침입하고 해가지고 이쪽이 지금 살고 있는 유럽에 살고 있는 사람은 원래 다 중앙아시아에 살고 있었던 놈들이지. 이쪽이 침입해서 세운 나라들이잖아. 영국이고 미국 다 독일이고 뭐 프랑스고. 그래서 이제 정착을 해가지고 목축하던 놈이 농업을 하게 되죠. 농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굉장히 농업 사회는 굉장히 안정적인 성이고 농업 목축을 하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죠. 정치든 사상이든 생활이든 지킬 거 딱딱 지키고 규칙 생활 안 하면 농사를 못 지니까 계절에 따라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치면 대구 경북 쪽이에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특히 경북 쪽에 경제 구조하고 관련이 있다고. 근데 해양법계인 영국, 미국, 영국은 일찍 저 스페인하고 에스파니아, 스페인 이쪽하고 그 신대륙 개척을 했죠. 그리고 쟤네들이 돈 벌게 된 게 중국하고 무역을 했죠. 그죠? 큰 배를 가지고 스페인 사람들이 물건을 싣고 가가지고 왜냐하니까 그 전에 중국하고 물물 교육을 이 실크로드를 해서 통해서 했잖아. 실크로드를 통해서 물물을 주고받고 해가지고 요 실크로드에 있던 나라들 페르시아 이쪽들이 그걸로 중개 모여서 돈을 크게 벌었거든. 그래서 돈을 크게 버니까 뭐가 발생해요? 정치 권력이 커져가지고 요쪽에서 페르시아들이 즉 투르크 계지 페르시아들이 요 실크로드를 장악해 버렸잖아. 그래서 물건이 싸게 안 넘어오죠, 그죠? 그래서 답답해가지고 요쪽에서 유럽 사람들이 이 실크로드 가지 않고 배를 통해서 이렇게 가버렸잖아, 중국으로. 그 과정에서 항해술이 발달하고 해가지고 그 배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하게 나간 거죠. 신대륙을 발견. 그래서 바로 미국을 발견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은 사업이 주 사업이 돼요. 상업이.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개인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느낌이 없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개방적이 됩니다. 개인주의적으로 개방적이 되고 이쪽은 보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개념, 전체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고 이런 개념이 강해요. 자, 그 변화가 여기에 그대로 투영되는데 그래서 직권주의에서는 범죄는 독일에서는
나쁜 놈은 끝까지 나쁜 놈이야. 나쁜 놈 끝까지 나쁜 놈이고 그다음 잡아서 처벌해야 나라가 선다. 정의가 선다 해서 정의를 최고의 이념으로 봅니다. 정의를 최고의 이념. 그런데 당사주의를 취하는 이쪽에서는 그래서 그 좀 정의를 추구하니까 실제 진실이 형사소송의 최고 이념으로 돼요. 그런데 이 당사주의 영국 영미는 장사가 상업이 빨리 발달했고 개인주의다 보니까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게 더 강한 생각이 돼버려요. 개인의 인권이. 그래서 적법 절차 이념을 강조하게 됩니다. 적법 절차 이념을. 이번에 그 정말 여자 아이스하키 이거 단일 팀 이야기가 나오면서 생각이 쫙 갈리던데, 그래서 내가 이 생각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이 생각의 스펙트럼이 많이 달라졌구나 했던 게, 옛날 같으면 단일 팀 하는 게 당연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농업 사회였고 그다음에 이제 산업 사회로 금방 넘어왔기 때문에 전체를 위해서 소가 희생되는 건 당연하다고 봤어요. 그래서 개인의 희생은 개인의 어떤 야망이라든가 뭐 메달은 못 따겠지만 그래도 여기서 자기가 투자한 시간 개인의 이 뭐 성취 욕구 있잖아. 이거는 대를 위해서 나라 전체 뭐 평화를 위한다, 국가를 위한다, 북한과의 뭐 민족의 단일성 확인한다, 이런 세계에서 개인적인 욕망은 버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더라고. 왜 정치를 위해서 단일화를 위해서 왜 개인이 희생해야 되느냐, 이 얘기들이 많이 오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이 산업사에서 농업에서 상업으로 크게 바뀌었고 생각들도 이제는 개인이 전체를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은 옛날 생각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강하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는 둘 중에 어느 것을 더 중시할지를, 옛날에 이걸 무시하고 당연한 건데 지금은 이제 평가를 해야 되고, 이 개인의 이런 희망이 함부로 무시되지 않게 절차적인 방식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걸 안 거쳤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심한 거죠. 짧은 시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개인적인 뭐 요즘에 계치라 그러나, 계치도 아주 존중해 줘야 되는 이런 세계가 됐다는 것을 피부로 느꼈어요. 그래서 요게 그대로 투영이 돼요. 이거 뭐 인류에 항상 인간이 살다 보면 항상 생기는 문제지. 전체를 중시할 것이냐, 개개인을 중시할 것이냐. 그래서 옛날에 고등학교 때의 우리들의 사고는 그거였단 말이야. 전체를 위해서 개인을 희생한다. 다수결 원리다. 그래서 방에 뭐가 있었냐니까 고시원에 있었는데 고시원에 한 8명, 9명 한 대에 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꼭 한두 명은 어긋장을 넣는 놈이 있어요. 7, 8명. 그러다가 이제 술 먹고 싸운 거야. 넌 새끼야 왜 그러냐라고 싸웠는데, 그때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봤던 게 이거였어요. 야 씨발, 민주주의 원리상 다수결 원리니까 니 새끼 니는 우리들 노는데 왜 어깃장 놓냐, 니 혼자 뭐 새벽에 가서 공부한다고 지랄이냐, 니가 나쁜 된 거야, 나쁜 놈이야라고 찍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좀 아찔해. 민주주의 가장 권리는 소수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지. 다수에 가지고 소수를 무조건 희생시키는 거야.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소수가 민주주의 원리에서 다시 다수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소수를 항상 존중하는 측면에서 설득을 해가지고 가야 되는 건데, 니 티저 이 새끼 무조건 따라와, 이거는 옛날 얘기라는 거지. 저기 초창기 얘기라는 거, 민주주의의 초창기 얘기야. 그래서 이쪽은 인권, 아무리 전체도 중요하고 범죄를 처벌해서 사회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 범죄의 인권도 존중해 줘야 된다, 이런 논리가 된 거고요. 여러분이 경찰이 되면 항상 부닥치는, 뭐 지금은 기동대로 바뀌었지만 파출소 1선에서 부닥치는 문제죠. 정의를 중시할 것인지 인권을 보호해 줄 것인지. 예? 새끼가 와서 술 처먹고 지랄을 떨어. 그리고 인터넷에 요즘에 나온 거 있잖아. 괜히 경찰 단속하는데 주먹질을 먼저 날려. 보니까 맞고, 그것도 괜찮대. 맞고 바로 그냥 엎어치기 가지고 땅바닥에 쓰러뜨리잖아. 그래놓고 파운딩 들어가면 큰일 나. 그거까지만 해야 되지.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서로 굉장히 충돌되고 동시에 도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요. 실체 진실을 강조하며 적법 절차 이념이 희생이 되고 적법 절차를 강조하면 범죄를 처벌을 못해서 정의가 희생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충돌되는 거고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험에는 판례가 있는 거는 항상 피고인 보호를 위한 적법 절차 이념에 관한 것이 많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따라붙는 게 이제 그 신속한 재판의 원리가 나오는 건데,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실체 진실주의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재판 과정의 실체 진실주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증, 증거를 세우는 걸 입증이라고 그러죠. 입증이 구애받지 않고 법원 판사가 실체 진실을 발견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실체 진실주의입니다. 이거 민사소송하고는 달라요. 민사소송은 실체 진실주의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바로 형식 재판주의죠. 형식적 실체 진실주의예요. 민사소송은 제가 그랬죠. A가 B한테 돈을 빌려줬다. 그러면 1억을 빌려줬는지 1천만 원을 빌려줬는지 얼마를 빌려줬다는 것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인지 그걸 주장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죠? 주장하고 그 돈을 빌려준 증거를 내놔야 된다 그랬어. 못 내놓으면 친다 그랬죠. 그 다음에 B는 돈을 1억을 빌렸던 1천만 원을 빌렸던 갚았다라고 하면 갚았다는 주장을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갚았다는 말 안 하면 또 갚으라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그 갚았다는 증거를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내놔야 돼요. 못 내놓으면 쳐요. 그래서 또 갚아야 돼요. 그죠? 그래서 민사법원 판사는 누구가 낸 증거가 더 확실한 증거냐, 누가 더 바른 말을 하고 있느냐,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에 따라 판단할 뿐이죠. 그래서 당사의 주장이나 입장이 구애받아서 주장하고 입증한 대로만 재판하고 마는 게 민사재판인데, 형사재판은 A가 B 둘 중에 누가 사기꾼인지, 사기죄로 기소가 됐다. A가 사기죄로 기소됐거나 B가 사기죄로 기소되었으면 A하고 B 말 둘 중에 누가 맞는지 이거 정도는 안 돼요. A가 사기꾼이면 A가 사기꾼이라는 증거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됩니다. 확실한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이 형사재판법원 판사는 당사의 주장이나 입장이 구애받지 않고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 거죠. 실체 진실을 발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당사 청구권주의가 인정되는 민사소송하고는 다르다라는 걸 아시고, 그 다음에 그 책에 보면 실체 진실주의 종류에 적극 실체 진실주의,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 나눠놨는데, 그거는 조금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적극 실체 진실주의가 실체 진실주의의 본질입니다. 즉 범죄를 무조건 처벌하자는 거고, 10사람이 범인이 있으면 10사람 다 처벌해라. 그리고 내일 지구가 망하더라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한 명의 사형수에 사형 집행해라. 그래야 정의가 선다. 이게 독일 칸트 철학에서 나와요. 독일 사람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그랬죠. 그죠? 보수적이고 뭐 정확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여튼 사기를 많이 치더라고. 폭스바겐 사기 얼마나 쳤냐? 배기가스 사기 치고, 그지? 일본이 그 독일 거 배운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계속 일본의 지금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죠. 계속 지금 사기를 치고 있어. 그저께는 뭐 줄기세포 논문까지도 사기였다고. 사기 치는 거 배웠어. 그 다음에 소극적 실체 진실주의는 여러 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희생자가 나타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 이념을 강조한 얘기로 보시면 돼요. 실체 진실주의 그 종류가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대칭시키는 게 객관식 문제 풀 때 편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문제가 안 되는데 오해를 하는 게 직권주의하고 실체 진실주의는 같은 말이 돼요. 용어 같아요. 같고 미리 한 게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당사주의하고 실체주의하고 서로 모순되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이제 이렇게 딱 이분화가 되는 건 아니고요. 당사주의도 실체인지 발견에 기여를 합니다. 근데 당사주의에서는 적법조차 이념을 더 강조한다 뿐이죠. 실체주의하고 모순되는 게 아닙니다. 직권주의하고 적법절차 이념하고 뭐 모순되는 건 아니고요. 이렇게 가깝다는 뿐이에요. 자. 그래서 실체 진실주의는 곧 직권주의 요소입니다. 그다음 증거법칙이냐 뭐 나중에 보셔야 되고 뭐 그렇게 시험에 잘 문제 안 되고, 적법 절차 요소는 곧 당사주의 요소다라고 해도 돼요. 그렇게 가르쳐도 됩니다. 그래서 옛날 시험에 좀 나왔었죠. 실체 진실주의 요소,
당사자주소 가려라라는 문제가 나왔는데 요즘은 안 나온다고요. 안 나오니까 그냥 흐름만 알면 되고 적법 절차에 관한 판례들이 시험에 나옵니다. 자, 책을 또 빠르게 정리해 보죠. 실체 진실주의, 요거 포인트가 이겁니다. 실체 진실주의란 법원이 당사자의 사실상 주장 사실의 인부가 뭘 줄임말을 그랬지? 인정부죠. 네가 교통을 죽였나 안 죽였나 인정부죠. 인부 사실의 인정부정 제출한 증거 등이 구속되지 않고 실체에 관하여 객관 진실을 발견하여 사인의 진상을 명백히 하려는 것입니다. 바로 구별 개념의 형식적 진실주의가 나오죠. 형식주의 민사소송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민사소송에서는 소송물이 당사의 청구 범위에 제한되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은 법원을 구속하며 당사의 주장과 입장을 기초로 사실을 판단한다. 자, 뒤에 넘기면 소송 구조와의 관계가 나오죠. 실체 진실주의는 법원이 당사의 주장이나 입장에 구애되지 않고 직권으로 사실심리와 증거 조사하는 직권주의 전제로 하므로 실체 진실주의는 바로 직권주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당사주의에서도 실체 진실주의가 모순되는 것은 아니다. 자, 그다음에 내용으로 내려가서 실체적 진실, 신만이 아는 절대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자, 그다음에 작용양명성 별표 하나만 해놓으세요. 그런 거 기초적인 것으로 별표 하나. 작용양명성, 적극적 실체 진실주의. 죄 있는 자를 빠짐없이 벌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10사람의 범인이 있으면 10사람 모두 유죄로 해야 된다. 소극적 실체주의는 죄 없는 사람을 벌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서 10사람의 범인을 놓치는 한이 있더라도 한 사람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 자, 노랗게 된 법격은 줄 쳐놓으세요. 문자는 요즘에는 거의 안 됩니다. 그다음에 제도적 구현 나오는데 적법 절차 그러니까 직권주의 요소하고 거의 같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쭉 넘어가시고 문제가 안 되고 있다. 주의 이렇게 돼 있는 것도 옛날 얘기니까 넘어가고 이제 적법 절차, 적정 절차 원리 가보죠. 이거는 중요하다 그랬죠. 문제가 됩니다. 특히 판례들, 그 판례라고 돼 있는 부분들이 문제가 많이 돼요. 옛날에는 이걸 적법 절차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적법 절차 원리. 이게 헌법에 근거가 있죠. 헌법에 적법 절차, 법에 따른 절차라는 거죠. 헌법 12조 2항 찾아 줄 치세요. 세 번째 줄에 헌법 12조 2항. 누구든지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강제형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해서 적법 절차의 일반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판례 별표 3개 이상 해놓는데요. 적법 절차나 법률이 정한 절차 및 그 실체적 내용이 모두 적정하여야함을 말하는 것이다 해서 요 것 때문에 적법 절차가 적정 절차가 된 거죠. 적정 절차. 이 차이가 뭐냐면 바로 법치국가 원리가 있어요. 법치국가 원리. 법치국가. 법치국가라는 말은 법으로 다스려야 된다 이 말이죠, 그지? 왕이 지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고 법으로 만들어야 되고 법은 누가 만든다 그래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든다 그랬지, 그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만듭니다. 즉 국민이 만든 법으로만 국민을 다스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법치국가잖아. 그러면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말에 찬성해 반대해? 악법도 법이다. 찬성할 거야 반대할 거야?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은 손 못 부러졌어요? 경찰에 안 될 거야? 자, 경찰관인데 내가 면접관이면 물어보고 싶어. 악법도 법이다. 찬성하냐 반대하냐?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서 법을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경찰관들은 지켜야 됩니다. 안 지키면 안 되죠. 악법도 법이야.
지켜야 돼요. 내가 경찰관이면 안 지켜야 되지만 내가 범죄자라면 안 지키겠지. 악법이라고 하면서 그지? 안 지키겠는데 악법도 법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그 형식적 법치 국가 원리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니까 나치 독일 나치가 이게 나쁜 말로 돼 있는데 이 말 자체는 굉장히 그 좋은 말이에요. 나치가 뭐의 줄임말이냐면 그러니까 내셔널 소셜리즘 이걸 줄임말입니다. 영어로 못 쓰겠네. 내셔널이 바로 국가죠. 국가 내셔널 국가고 찌가 이제 독일 말로 영어로 소셜이고 독일어로 소циаль레라고 그러는데 그 찌에서 나온 건데 국가 사회주의를 말해요. 국가 사회주의. 그 정치 체제가 미국, 영국을 중심으로 자본주의가 커지면서 자유방임주의로 나타났죠. 자유방임주의고 개인이 자유롭게 해라. 즉 국가가 개입하지 않는다는 거지. 뭐 말려 죽든 뭐 돈이 많아서 뭐 뒤지든 돈이 없어 뒤지든 그건 개인의 책임이고 국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아. 그게 자본주의 출발이었어요. 개인의 창의와 능력에 모든 걸 맡겨두고 국가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개인이 뭐 자기 능력에 따라 완전 그냥 물건을 만들어내니까 물건이 너무 많이 만들어서 나라가 확 망했지. 그게 대공황이잖아. 1980년, 30년. 그래서 국가가 뭐라도 이걸 규제를 하고 국가가 개인을 도와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사회주의지. 사회주의. 사회주의가 점점 커지면서 생산수단을 노동계급이 가져야 됐다. 이게 이제 확대된 사회주의였고, 그지? 사회주의 국가고, 그게 더 확대된 게 생산수단을 다 국가가 가져야 됐다. 이게 공산주의였잖아. 이게 공산주의가 이제 나오고 독일에서 공산주의가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러시아에 가서 확대가 됐고 러시아 소비에트 혁명을 통해서 공산주의로 가버렸잖아. 이거를 조금씩 받아온 게 중국 사회주의였고 베트남도 지금 사회주의 국가예요. 국가가 경제 체제를 미리 생산 계획을 세워서 배분하는 게 사회주의 체제라고. 개인에게 가만히 맡겨놓는 것이 자유방임주의고 이게 자본주의다 그러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본주의 출발이었다는 거고 이 두 가지가 대립되는 거죠. 미국을 대변하는 뭐 자유국가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방임국가죠. 내버려도 개인주의 국가고 이런 사회주의는 전체주의 국가고 국가가 하자는 거고 이거는 개인이 내버려두자는 거. 이게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게 또 문제니까 공산주의는 이제 없어져 버렸죠. 그죠? 사회주의로 후퇴했습니다. 근데 독일의 나치가 이 둘을 적절하게 절충했던 거예요. 생산수단을 국유화하지 않고 개인에게 맡겨주지 않고 국가가 사회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 해서 국가사회주의라는 게 이때부터 나오기 시작했던 거고 이게 사회주의 나오면 우리 나쁜 놈이다 좌파다라고 그러는데 우리 헌법 원리입니다. 우리나라가 순수한 자본주의 순수한 자유방임 국가 아니에요. 사회주의적 요소 사회주의적인 그래서 말은 비슷해요. 국가사회주의적인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런 정책이 우리 지금 많이 도입이 돼 있어. 사실은 국가가 뭐 못 사는 사람한테 보조금 주는 거 이거 다 사회주의에서 나오는 게 미국에서 이런 일이 없어요. 미국은 의료보험 하나 하려도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또 놀라는 게 뭐야? 병원 가니까 너무너무 싸더란 거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대거 치료 원정을 오죠. 의료비가 워낙 싸니까. 왜? 우리나라 국가관리 확 동해가서 무조건 다 보험이 다 가입시켜 버렸잖아. 의료보험이 무조건 필요보험. 나 의료보험 안 들래 못 하는 거죠. 다 국가가 개입해서 약한 사람이든 돈 있는 사람들 무조건 돈 내게 가지고 재원을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니까
의료비가 싼 거죠. 근데 미국은 보험으로 해결하는 거지 국가가 개입한다면 이거는 위헌이 돼버려요. 개인의 원리로 내버려야 되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을 다 보험에 강제 가입을 못 시킵니다. 니들이 나와서 가입을 해라라고 오바마가 보험을 만들고 보험 체계를 국가 체계를 만들고 그 가입을 시켜야 돼요. 가입 안 하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가입률이 매우 떨어지죠. 그러면 보험 수가가 많이 올라가요. 많은 사람이 많이 내야 되잖아. 어? 적은 사람이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되잖아. 그치? 많은 사람이 보험 가입하면 보험 내용이 줄어드는데 그런 원리가 이대로 작동해요. 그래서 이거 오바마가 만들었는데 지금 트럼프가 들어오면서 다 없애보자 그러잖아. 없애려고 다시 이것도 마저 개인에게 내버려 둬라. 있는 놈은 보험하는 거 없는 놈은 뒤지는 거지 이런 식이잖아.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낫진데 내 얘기를 하다 너무 먼저 가버렸는데 그런 원리를 좀 알아야 경찰도 무식하다 소리 안 듣네요. 그래서 독일의 나치가 얘네들이 그런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법적인 논쟁이 펴는데 여기에 대해서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이 나치가 법을 어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뭐 유대인 학살하고 할 때 다 법대로 유대인을 학살했어. 어떻게? 국회가 자기들 나치 당원으로 다 차 있으니까 3분의 2 이상이 나치 당원이니까 뭐 그 히틀러가 낸 법은 무조건 다 통과되는 거지. 쪽쪽쪽 다 통과되는 거지. 그래서 유대인을 죽이자 법 만들어라 통과. 그리고 나중에는 마지막에 이런 법을 만들었잖아. 행정부에다가 행정부가 니들이 알아서 법을 만들어라라는 권한을 줘버려요. 그래서 국회를 안 거치고 내각의 의견만 그쳐도 바로 법이 되도록 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항상 우리가 법을 어긴 적은 없다라는 말을 하는데 맞는 거죠. 법은 다 지켰어요. 법. 국회 의결을 통해서 다 국민을 처벌하고 유대인을 학살하고 뭐 전쟁을 하고 전쟁 과정에서 항상 그 전쟁 절차는 다 지켰어. 선전 포고 다 해요. 법은 다 지킵니다. 근데 이게 법이지만 진짜 법이냐고. 껍데기만 법이지 진짜 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독일이 이제 폐망하 나서 새로 공화국이 생기면서 야 우리가 법대로 했다라고 하지만 진짜 법은 아니었다. 그래서 실질적 법치 국가로 변모하자라는 논의를 해요. 그래서 국회가 의결하기만 하면 무조건 법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그 법이 정의관념과 인류 보편의 인권 존중,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는 이런 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적정 절차 원칙이죠. 법을 지키면 하면 다 적법 절차가 되는 게 아니고 그 법이 적법하고 그 법이 정의의 관념에 맞고 인권을 존중하는 법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이 실질적 법치 국가 원리를 바뀌는데 그 내용이 바로 적정 절차 원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법 절차보다 적정 절차 원리가 더 확대되고 높여진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다시 악법도 법이다 그러면 악법도 법이다는 건 어디서 주장하는 거야? 바로 형식적 법치 국가에서 나온 논리죠.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악법은 법이 아닌 겁니다. 법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원리에 따라 접근 절차 내용들을 쭉 볼 텐데 그 안에 뭐 돼 있는 이론은 뒤에서 다시 볼 거고요. 판례들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역시 쉬었다 보자.